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산 배분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금리는 중력이다라고 해봤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팬데믹 시기에는 금리가 아마 역사상 주요국 대부분이 가장 낮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다른 자산들의 가격은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죠. 하지만 이제 금리가 지금 상승하면서 자산 가격들마다 좀 하락하는 가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제 자산들이 있는데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금리도 다양하지만은 이제 주요국의 기준금리가 아마 가장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높은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금융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주식과 채권이 이제 동반부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이 1970년대 이후 처음 경험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스태그는 이제 경기 둔화는 주식에 부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채권에 부정적이죠. 그런 경기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인데 2023년에는 경기는 더 둔화되어서 침체에 가까워지고 물가는 하락하지만 좀 완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통화 정책은 가장 빠른 주요국의 긴축으로 인해서 이 역시 이제 그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긴축은 내년도 1분기에서 상반기 정도에 그래도 좀 중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자산 배분 전략은 일단 주식과 채권 대체 자산 중에서 대체의 이제 선호도를 가장 후위로 이제 후순위로 두고요.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채권을 조금 더 선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전망의 이제 리스크 요인 역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의 이제 그 내년도 그 경제지표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의 폭이 마이너스 뭐 1% 전후로 해서 그 약형 경기 침체, 뭐 마일드 리세션 정도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성장률 역시 살짝 마이너스를 보이기도 하는 분기별로 그래서 연간으로는 1% 중반대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중요할 텐데요. 그 내년도 4분기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은 3% 초반, 그리고 한국은 2% 초중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의 통화 정책이 긴축 중단에서 완화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매크로 변수가 아닐까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자산 배분 자료 코어뷰의 이제 연간 전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체를 올해보다는 이제 그 선호를 이제 낮게, 그리고 전통 자산인 주식과 채권 중에서는 채권을 조금 더 선호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그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조금 더 선호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주식은 전반적으로는 상저하고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 이제 자산별 담당자들이 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그 선진국을 조금 더 우위에 두는 이유는 신흥국 중에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치적인 그런 변수가 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국채와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크레딧보다는 국채의 선호도를 좀 더 높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이제 그 크레딧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에 이제 그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이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좀 더 이제 받는 크레딧 채권에 좀 그 가격에 이제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했고요. 국채 같은 경우는
예, 경기가 나빠지고 또 물가가 내려가면은 이제 금리 하락 요인이죠. 즉 가격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국채 선호도를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는 저희가 이제 원자재랑 부동산을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데요. 원유의 가격 자체는 예, 올해보다는 연평균으로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자산에서 이제 원자재 중에서는 금이 이제 올해는 그 실질 금리가 높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달러도 이제 지금 높아졌죠, 이제 보면.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좀 부담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면 안전 자산으로서의 금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 현물과 이제 유가증권의 리츠를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호도가 조금 이렇게 같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현물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다른 자산들, 전통 자산들이 이제 올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에 리츠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의 변동성과 그리고 선반영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중립으로 되어 있지만 이보다는 낫다라는 그 의견을 기존 자료들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투자 선호도는 단순히 기대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 리스크를 같이 고려해서 각 자산 담당자의 의견을 자산 배분 담당자가 한 번 더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금융시장 특징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예, 보시다시피 전통자산이 주식과 채권 모두 이제 수익률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원자재와 달러 예, 정도만 지금 플러스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매크로 환경과 통화정책 두 가지 모두 금융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올해 한 9월 정도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산 가격 하락으로 나타났는데요. 영국 그 정부가 좀 트리거가 되지 않나, 새 정부가 이제 정책이 트리거가 되면서 이제 그 재정 정책에 대한 영국의 이제 재정에 대한 의심, 예, 이런 부분들이 환율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그 주요국의 환율 변동폭인데요. 크게 이제 그 통화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수지, 예, 뭐 무역 수지나 경상 수지, 재정 수지로 이런 것의 조합으로 봤을 때 일본은 이제 알려졌다시피 통화 정책을 지금 혼자 이제 완화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무역 수지는 예,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엔이 이제 가장 약하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 예, 국가의 재정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반면에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브라질 같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올해 헤아라 강세를 보였죠. 예. 무역 수지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예,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이죠, 보면요. 우리나라가 원화가 이제 올해 약한 편입니다. 무역 수지 적자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이런 그 선진국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다가 좀 지금 완화가 되고 있지만은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차별화는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매크로 환경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는 기준선 100을 하회해서 과거 이제 경기가 둔화되는 IT 버블이나 그 금융위기 이후, 예, 그리고 2010년대 이제 중반 이때도 이제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좀 있었죠. 이럴 때 하단을 이미 지금 이제 도달해 있습니다. 즉 마일드 리세션 수준을 반영하고 있고, 예, 물론 뭐 이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그 상황을 이때는 거의 뭐 시스템 리스크라고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이런 정도까지는 생각은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 지금 마일드 리세션 이제 둔화해서 조금 더 침체에 가까워지는 국면을 예상하고 있고요. 예, 주요국의 물가는 뭐 1970, 80년대 이후에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이고 완만하나마 지금 이제 좀
피크아웃 하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와 물가를 가지고 4사 국면으로 한번 분석해 봤을 때 팬데믹 때는 경기와 물가가 다 낮은 디플레이션 국면이었죠. 그러다가 2021년에는 경기와 물가가 개선되는 리플레이션이었다가 올해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기울었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문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인류 역사상 1970년대 미국 이후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기 국면입니다. 보시다시피 74년 이후 뭐 거의 처음이고요. 근데 70년대에도 그 다음에는 일단 경기와 물가가 하락하면서 방향성이 디플레이션 쪽으로 갔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물가가 엄청 낮아진다, 마이너스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방향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보신 이 경기 국면에 따라서 자산 이제 별 성과를 한번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리플레이션 때는 경기와 물가가 이제 그 같이 올라가는 리플레이션 때는 주식이 이제 좋죠. 그래서 21년도 주가가 좋았죠. 상승했고 그때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은 언더퍼폼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상황에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달러와 원자재 빼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는 디플레이션 쪽으로 예상을 갈수록 내년 하반기 갈수록 디플레이션 쪽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채권 가격이 상승, 즉 금리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이제 주가와 금리의 이제 그 상관성이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자산 배분 효과가 좀 사라지죠. 배경 중에 하나는 금융위기 이후에 그 특히 중앙은행이 직접 QE 등으로 돈을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서 즉 돈 풀면 주식 가격, 채권 가격 같이 오르고 돈 걷어들인다, 긴축한다 하면은 같이 하락하는, 뭐 올해도 그랬죠. 거의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에 따라서 주식 가격과 채권 가격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반락하면은 하락하면 주가도 같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더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가 내년에 침체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좀 마무리돼서 경기가 이제 다시 턴 어라운드 한다.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주가에 좀 추세적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물론 이제 그 금리 하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그렇다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내년에 이제 인하 쪽으로 좀 기울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물가가, 내년도 말에 아니면 2004년에 가서 이제 2% 중앙은행 목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게 보여야지 시장이 선반영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를 반영하면서 시장금리가 좀 낙폭이 커질 텐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경기 둔화의 침체를 반영해서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차가 축소 역전을 예상하고 있고요. 단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다가 기준금리에 좀 막혀서 그런 국면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 채권을 이제 만기 보유, 채권의 이제 기본 투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제 만기 보유와 이제 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딩인데,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의 캐리라고 하죠. 이제 이자, 채권 투자의 기본인 이자 수익을 취하는 그런 인컴의 이제 성자산이죠. 그런 투자를 좀 말씀드리고요. 장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이제 저희가 장기물 금리 상승 시마다 이제 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지금 10년물보다 30년물이 이제 만기가 길어서 금리가 많이 하락할 때는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만기가 길다는 건 아시다시피 변동성도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미 30년물이 우리나라는 10년물보다 낮아 있는, 즉 비싸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전망이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항상 경계하는 이유는 끝에 가서 뭔가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했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피벗으로 그러면 인하로 전환을 하는데 이게 전제가 뭔가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해야지 또 전환한다라는 거죠. 이제 보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지금 이미 국내에서는 약간 이런 일부 신용사건 크레딧 이벤트가 조금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이제 반복되거나 좀 확산이 되면은 좀 시장은 이제 좀 또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리스크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파생 상품, 예, 앞에서 보신 뭐 LTCM 러시아 이제 롱텀 캐피탈 사태나 아니면 금융위기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파생 상품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 사실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졌을 때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곳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이제 팬데믹 전후로 해서 주요국의 총 부채, 정부와 기업, 가계 이제 세 가지가 경제 주체 쪽으로 했을 때 일단 부채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근데 특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정부를 제외한 민간 부채, 기업과 가계, 특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지금 높은 편은 뭐 많이 이제 알려졌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연착륙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마쳤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